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달달 보름입니다. 김주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도 약간 어색해 하시네요. 아 근데 작가님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우세요. 아니 이 목소리가 맞는지 그 목소리만 들으면은 엄청 앳된 느낌이 나요. 약간 진짜요.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집에서 전화 받으면 엄마 좀 바꿔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지금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아니요. 아주 저도 근데 느끼는 게 한 10대 한 중후반 그런 목소리에 앳된 느낌이 있어. 너무 이득이네요. 되게 어린 느낌이 있어서 목소리가 가장 늦게 늙는다고 하잖아요. 진짜요? 아마 목소리가 가장 늦게 늙는데요. 음. 아마 이 느낌이 거의 한 50대 60대까지 가지 않을까? 평생 앞으로 모니터 앞에 안 나오고 목소리로만 이렇게 녹음만 하면서 너무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막 뭐 신용카드 이런 거죠. 제가 어려서 잘 몰라요. 이거 많이 써요. 엄마 아빠 집에 안 계셔서요. 이렇게. 엄마 오시면 전해드릴게요. 와 이렇게. 초등학생 느낌도 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와 요즘에 이제 극장가가 또 붐비기 시작하는 시기잖아요. 네, 이제 여름이라서 맞아. 갈 데가 없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극장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저는 한 2주 벌써 한 2주 3주 됐나? 더 됐구나.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를 극장에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저는 어디서 봤지? 광명에서 봤어요. 네. 저는 코엑스 돌비관에서 봤는데 돌비관에서 보셔야 돼요. 소리가 다르죠, 진짜 다르죠. 달라요. 근데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네. 스케일이 달라요. 이거는 극장에서 봐야지 정말 맛이 나는 영화.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메갈대장 퓨리오사. 대장 퓨리오사. 여자라면 봐야 된다. 빨리 보러 가야겠다 진짜. 아니 멋있긴 진짜 멋있는데 그래도 우리 1편의 퓨리오사의 그 포스를 그쵸. 따라갈 수는 없다. 왜냐면 아냐 테일러 조이가 되게 사랑스러워요. 그런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눈도 카리스마를 따라하기가 좀 힘들고 몸이 너무 평가하는 것 같은데 말랐어 너무. 왜소해. 맞아. 그 샤를리즈 테론은 키가 178인가 그렇잖아요. 너 진짜 멋있었잖아요. 샤를리즈 테론의 그 포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죠. 근데 연기는 잘하더라고요. 연기는 잘해요. 맞아요. 저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봤는데 이게 나치즘에 관한 역사를 담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정말 절제됐고 정말 소리를 잘 썼어요. 그래서 전혀 잔인한 장면 없이 정말 잔인하게 느껴지게 만든 그런 영화라서 되게 낯설다 감독도 그렇고. 네, 이번에 아마 상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실험적이에요 영화가. 중간중간에 좀 특이한 화면 구성도 많이 썼고 그래서 보시면은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숨도 못 쉬게 봤어요. 저는 정말 집중을 너무 잘 아니 돼서. 근데 이런 보석 같은 영화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서 보는 거예요? 영화제를 워낙 많이 다니니까 이제 거기서 유명한 작품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개봉하면 가서 보고. 와 진짜 존 오브 인터레스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본 영화가 없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영화관에서 본 영화는 수라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거 혹시 알아요. 보셨나요? 보진 못했어요. 저도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거 진짜 전 국민이 무조건 봐야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제가 이거 친구랑 같이 봤는데 이걸 보고 나와서 둘이 한 6시간 동안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그래서 소재를 가지고? 이게 그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자연과 생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자연 동식물과 관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영화가 가진 레이어가 정말 두꺼워요. 네. 정말 재밌고 슬프고 중요해요. 그래서 와. 이거를 정말 모두가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라. 네, 수라. 네, 다큐멘터리 수라. 네. 아마 작년에 환경영화제에서 좀 수상을 하면서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독립영화를 자주 보고 싶은데 손이 잘 안 가죠 요즘에. 손이 안 가는 것도 쉽지 있고
그 상영관이 별로 없어요. 아, 맞아. 서울까지 나와야 되고. 그래. 요새는 뭐 그냥 대작들이 그냥 관을 다 그쵸. 싹쓸이를 해버리니까 이런 작품들을 볼 기회가 없죠. 옛날보다 오히려 다양성 영화들을 볼 기회는 더 줄어드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좀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에겐 OTT가 있지 않습니까? OTT로 여러분 많이들 도전해주세요. 와, 오늘 저 진짜 오랜만에 독립영화. 독립영화 보기 어려운데. 와, 진짜 어려운데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작가님께서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죠? 네, 저는 성적표의 김민영이라는 영화를 준비했는데요. 네. 이재은 감독님과 임지성 감독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아, 감독님이 두 분이셨어요? 네, 공동 연출로 연출이더라고요. 만드신 작품인데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영화여서 이걸 골랐어요. 이게 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많은 영화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게 전 좀 어딘가 이상한 채 자기 자신인 사람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너무 매끈하거나 너무 내가 나이스해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아예 매력을 못 느끼고 아, 진짜요? 내가 조금 사람들이 나를 조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맞추게 하고 싶기도 하고 나를 바꿔서 세상에 나를 맞추고 싶기도 하고 이런 고민과 불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지키고 싶은 자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 영화가 딱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와, 저랑 가까워지실 수 없겠네요. 저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이고 싶은. 근데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도 좋아요. 나이스해 보이고 싶지만 실패한다. 좋아. 좋으시대요. 뭘 기준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성공했을 것 같은데 나이스한 이미지. 아, 그렇구나. 와, 되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공감이 된다. 아, 맞아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 성적표의 김민영 감독과 영화에 대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의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청주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친구 3명이 20살이 되면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겪는 어떤 관계의 진통을 다루는 영화인데요. 그 셋은 고등학생 때 같이 삼행시 클럽이라는 걸 했어요. 되게 너무 특이한 귀여워.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삼행시 클럽이라니. 그래서 매주 모여서 이렇게 소재 하나를 잡아서 돌아가면서 삼행시를 짓는 그런 모임을 했는데 이제 고3 입시를 닥쳐서는 그걸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삼행시 클럽을 되게 엄중하게 해체하는 장면으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정말. 그리고 그 삼행시가 정말 끝내주잖아요. 맞아. 근데 그래서 이제 그 3명의 친구들이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중에 수산나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가고요. 민영은 대구대를 가고요. 그리고 정희는 대학을 안 가기로 선택해요. 근데 이 수산나와 민영은 청주를 떠나는 친구죠. 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나를 처음부터 다시 설득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정희는 청주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테니스장에서 알바도 하고 뭐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정희는 자기 삶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고3 때 가지고 있던 그 연장선상에서 친구들과 계속 삼행시 클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친구들과 이제 줌으로 만나서 삼행시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이미 이게 별로 재미가 없어진 그치. 거예요. 이미 관심사가 다른 데로. 이미 관심사가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린 거야. 자기가 속한 새로운 세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희가 이제 혼자 청주에 남아 있다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서울에서 잠깐 지내는 민영이 우리 집에 놀러와 해서 거기에 놀러 가요. 그것도 민영이랑 같이 놀려고 같이 예전에 했던 재밌는 것들을 엄청 큰 캐리어에 담아서 무슨 보드게임 뭐 여러 가지. 집 나가는 줄 알았어. 한 달 살이 하려고 가나? 그쵸. 엄청나게 많은 짐을 챙겨가지고 가는데 민영은 정희한테 관심이 없어요. 민영은 대학에서 그날이 이제 성적표가 나와가지고 내 성적을 빨리 정정하는 거 교수님한테 뭐 메일을 잘 보내서 어떻게 하면 교수님 환심을 살까에 되게 초점이 쏠려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삶의 문제들이 있죠. 친구들 거기 새로 만난 친구들과 막 미래와 자기 꿈과 그러니까 얼마나 정의를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거의 없는 존재야. 진짜 없는 존재. 존재처럼 내버려 두는지 이거 투명 인간이야? 그러니까 정의가 결국은 참다가 말이야. 내가 투명 인간이야 라면서 화를 내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 그 정희가 민영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고 서로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그냥 정말 이런 시기를 한 번쯤은 다 겪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우리 정말 일상적인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계속 맺고 끊는 거는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맞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년 매순간 그런 경험들 하면서 사네요. 근데 좀 다른 점은 민영과 정희 같은 어린 시절에는 그게 되게 아팠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좀 당연해진 느낌이 들긴 해요. 익숙해진 거. 맺고 끊는 것도 뭐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도 별로 아쉬워하지 않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쵸. 서럽기도 하고.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맞아요. 것들이 있죠. 이 영화가 되게 특이한 게 장면 하나를 되게 오랫동안 응시하는 걸 많이 그런 연출 기법을 맞아요.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집에서 볼 때 조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극장에서 봤으면은 전혀 방해 요소 없이 몰입해가지고 저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면서 좀 쫓아가면서 봤을 텐데 그럴 수 집에서 있겠다. 보니까 자꾸 핸드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는데 제가 힘들었다. 영화가 힘든 게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롱테이크가 많은 영화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인물이 많지 않아요. 인물도 여기서 등장하는 세 친구 그리고 정희의 부모님 정희의 부모님도 잠깐 정희의 부모님 이거 보니까 캐스팅이 다 배우가 아닌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럼 스텝 테니스 사장님? 사장님도 그렇죠. 왠지 좀 연기 안 하시는 분 같던데 뭔가 되게 어색하고 그 테니스의 왕자는 어땠어요? 왕자도 근데 그 친구는 연기자인가? 그 친구는 연기자 같던데. 연기자 같아요. 네. 그 친구는. 저는 정희 부모님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쵸. 정희 어머니는 연기자 같았고 아버지는 스텝의 뭐 부모님 어떻게 섭외해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 감독들이 진짜인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 연기하는 것도 막 이렇게 어색하게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고 진짜 정말 이 시기에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인물들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친근하고 막 잘생기고 화려한 인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 심지어 그렇잖아요. 여기 정희가 테니스의 왕자라는 그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테니스 그걸 뭐라고 하지? 테니스장에 알바로 취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테니스 왕자를 만나요.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야. 왕자의 왕자죠. 왕자는 왕자지. 왕자지. 그러니까 그런 왜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얘가 좀 좋아하고 뭔가 호기심, 호감을 가질 만한 좀 수려한 외모를 가진 남자를 캐스팅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인물 하나 정도는 두고 힐링을 좀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잖아. 근데 그 배우님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아니 못생겼다가 아니라 평범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새 친구도 보면은 막 미모가 뭐 수려하거나 이러지 않고 정말 그냥 고3 때 단짝이었을 것 같은 그런 캐스팅이 되게 좋았다. 독립영화 감독님들이 좀 캐스팅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연기자 같은 연기자가 아닌 그런 인물들을 캐스팅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서사를 가지고 영화가 전개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기에 중심 화자인 정희는 어떤 인물이죠? 저는 사실 성적표의 김민영이라서 김민영이 주인공으로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알았어. 근데 시선이 정희의 시선이었어요. 네, 정희가 바라보는 민영이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희는 어떤 성격인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수능을 보러 갔을 때 그 할머니가 수능을 치러 오신 거예요. 저 그 장면 보고 나도 수능 볼 수 있나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잖아요. 수능 보려면 다 볼 수 있어. 볼 수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할머니를 응시하는 정희의 눈빛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 뭐랄까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맞아. 눈빛으로 쳐다봤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앞에 앉아있는 남자아이가 시계를 두고 와서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했는데 망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계가 없어서 이제 망치면 어떡하지 하고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정희가 자기 시계를
주죠. 네, 주죠.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사실 시험은 보러 가긴 했지만 크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능이라는 관문에서 크게 뭐 잘 보거나 나쁘거나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봐야 되니까 보러 간 거죠. 정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남학생이 시험을 망치고 울고 있으니까 시계를 달라는 말을 못해. 맞아. 자기 시계를. 그래서 그냥 조용히 나와요. 맞아. 놓고. 네. 그리고 훗날 테니스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테니스의 왕자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네. 맞아요. 그 정희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배려심이 넘치고 정상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저는 이게 가장 정의를 대표하는 말인 것 같아요. 보통의 삶. 보통의 삶. 그렇다고 이걸 거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나야. 나는 나만의 속도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아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네. 진짜. 저는 그 정의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진짜. 그 생각이 우선은 들더라고요. 네, 정의는 그런 인물이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내 걸 못 챙기는 것 같은 욕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안쓰러움도 있기는 했어요. 정의한테 필요 없는 거. 정의한테 필요 없는 거. 아직 그만큼 자기가 되게 하고 싶은 걸 못 발견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자기 자신인 채 남아있는 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막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나를 막 타인에게 설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나인 것을 지키면서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계속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만 살 수 있을까라고 궁금증이 일었는데 그런 정의의 불안이 표출되는 장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장면이 되게 재밌었냐면 그 떡볶이 사 먹으러 갔잖아요. 근데 학생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기다리다가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 말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도 당연히 있고 그것들을 엄마나 친구들한테는 이해시킬 수 있지만 떡볶이 아줌마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학생이 이 나이 때 학생이 아니라고 하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 번 더 나를 설명하는 말을 해보는 그리고 또 나중에 민영의 이제 일기장을 보게 되는데 그때도 오빠의 과잠을 입어보잖아요. 과잠을.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 세계가 어떨까 하는 궁금증도 조금 있긴 하고 내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냥 담담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의가 제일 좋았어요. 너무 좋죠. 진짜. 근데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대학을 가지 않잖아요. 수능도 대충 치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럼 이 친구는 어떤 다른 목표가 있어서 그냥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걸까? 그냥 그렇게 살아온 애인 것 같아요. 그냥 목표가 아니고 그냥 사는 게 목표인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목표가 있어? 그냥 살면 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보면 그림 그리는 걸 또 되게 예, 좋아하잖아. 맞아.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목표로 만들거나 막 실현해야 되는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서 쫓아가기보다는 되게 자기 일상에 충실하잖아요. 맞아요. 헬스장에서 알바를 하면서도 전단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뿌리고 맞아. 그러니까 대단히 야망을 가지고 쫓아가기보다는 그냥 지금 내가 있는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맞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외부적 변화가 오면 어떤 시기에 이게 되게 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림을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때가 오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맞아. 그래서 때를 기다린다고.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정의가 저는 가정에서 되게 잘 키워낸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엄마의 멘트다. 진짜 그 엄마 아빠가 정희한테 막 대학 가라 왜 취업 안 하니 뭐 그런데 취업해서 뭐 하니 이런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하루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왔는데도 뭐 친구들이 있는데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뭐 정희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보통은 막 그러면 친구들이 정희 이번에 어디 대학 갔어? 이런 대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대사도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엄마 아빠가 양육을 잘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인데도 밖에 나가면 어떤 경쟁 상황에 치일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떡볶이 아줌마한테는 나를 설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좀 안쓰러운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해도 저 아이들도 나가면 불안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뭔가 나는 정의가 좀 약간 주눅이 좀 들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긴 했거든요. 그 어머니들 보면서 막 그 몰래 방으로 들어가서 김밥 먹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눈치를 보고 있기는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고 엄마하고 어떤 대화를 나눌 건지 아니까 나의 지금 현재 상황이 나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래서 조심히 이제 들어가고 뭐 김밥도 집에서 막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막 밖에 나가서 분식집 가서 뭐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뭔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야. 뭔가 더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그냥 상상에 맡기게 되는 설정이었던 것 같고 그 정반대 지점에 있는 인물이 민영이에요. 정희의 고등학교 시절의 단짝이었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확 멀어지게 되는 민영. 민영이는 어떤 인물이죠? 민영이는 싸가지가 없어. 민영이는 좀 싸가지가 없는데요. 너무 진짜 이게 정답이에요. 아주 싹 더 이상 돌아가지. 얘기해줄 수가 없어. 정말로. 근데 저는 이 영화에서 민영이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저는 민영이 약간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 그리고 너무 민영이요? 외로운 사람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근데 외롭지. 얘가 그리고 정말 민영이 얼마나 정희한테 얄밉게 구냐면 냉장고에 정희가 먹을 게 있나 이렇게 열어보는데 거기 푸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희가 푸딩을 딱 드니까 민영이 그것만 빼고 다 먹어도 돼. 하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결국 먹지 말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민영이 좀 이따가 이제 집을 비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푸딩을 정희가 먹을까봐 그거를 대파 봉지에다가 숨겨놓고 가요. 아 그게 숨겨놓은 그 거였어요? 안에 넣어놓고 아 못 먹게 하려고. 웬일이야 진짜. 그리고 정희에게 계속 핀잔을 주죠. 정희가 좀 자기만의 세계에 있는 말을 하면 너 그래서 4차원으로 보이고 싶은 거야? 맞아. 막 진짜 이런 말을 하거나 너 웬일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현재 얼마나 치열한데 테니스장에서 알바만 하면 살 것도 아니고 빨리 취업해야지. 막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한국인들 다 이래서 문제야. 한국인들 다 서로 막 비교하고 서로 쫓고 경쟁하고 자기 이래서 그러면서. 문제야. 하는데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그러니까.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좀 외로운 사람일까? 나는 그러니까 자기 불안을 계속 남한테 투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게 민영은 새로운 세계에서 자기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대학에서 친구들에게도 약간 은따처럼 맞아. 친구들이 자기만 빼놓고 놀러 가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편입을 하고 싶은데 성적도 너무 안 나와. 그리고 자기의 꿈인 아이돌도 재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부분들에서 전혀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민영이 의기양양할 수 있는 상대가 정희다. 다른 곳에서는 다 기죽어 있을 수밖에 맞아. 없는데 정희 앞에서는 너 그렇게 살지 마. 라면서 인생 조언을 내가 너보단 나아. 할 수 있는. 근데 사실 그 말이 모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그런 안쓰러운 캐릭터죠. 저는 민영이의 첫 인상이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거야. 삼행시 클럽에서 그 자기들끼리 이제 뭐 1등을 가리나 보죠. 그래서 민영이가 또 1등을 했어. 그쵸?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삼행시를 읊는데 그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죠. 아니, 잘하던데? 진짜. 오. 삼행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좋아요. 네.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김민영으로.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김씨들이 모여 가장 효용없는 한 사람을 추방하자 회의를 했다. 민영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변호하고 싶었다. 영원히 제가 이대로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나는 여기 맞아. 소름 끼쳤어. 진짜. 이게 그 영화를 다 얘기해주네요, 그냥. 그리고 이게 민영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 내가 효용이 없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잘 썼을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때는 정의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아. 정의가 얘 뭘 하고 있지? 이렇게 보여. 얘는 뭔가 효용이 없는 인물인 것 같아. 근데 정의는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쵸. 인물로 비치는데 민영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바쁘게 막 뭔가를 열심히 해. 계속 하고 있어. 효용없는 바쁨. 근데 어떻게 보면 내면으로 들어가면 가장 불안도가 높은 인물. 서로가 대비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맞아요. 반대의 지점에 있는 그쵸. 그런 인물이라서 둘의 관계를 지켜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민영이가 정의를 보면서 약간 거울 치료 같은 거 하는 거니까요. 부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민영이 정의가 부러웠을 것 같아. 저렇게 내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별로 불안해하지 불안해하지 않아. 자기가 자신 있게 괜찮아.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해도 불안하고 두려운데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데 정의는 청주에서 있는데 괜찮아. 그게. 근데 또 정의도 민영이를 좀 부러워하는 시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나중에 이제 성적표로 이제 얘기할 때도 집안도 좀 여유롭고 옷도 잘 입고. 보면 대학 가서 뭐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 같고 약간 이런 것들에서 정의는 민영이를 어느 면에서는 되게 좀 동경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의 되게 큰 줄기가 그거예요. 이 삼행시 클럽 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생활 함께 만끽했었던 민영이와 정희 그리고 수산나라는 세 친구가 졸업 후에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그 뒤에도 삼행시 클럽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좀 해보고 싶은 그래서 정의가 거기에 주축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유지하고 싶어. 유지하고 싶은. 그래서 화상으로 서로 삼행시 클럽의 모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안 되는 거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수산나는 이제 시차가 있고 미국물 먹어서 이제 막 화장도 계속 바뀌고 그리고 이게 나는 주변의 환경이 되게 웃긴 게 그냥 외국인 친구 한 명이 그냥 화면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버드 플래그 걸려지고 근데 누가 봐도 여기 한국의 어디 자취방이야. 촬영을 한국의 어디 자취방에서 했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정의를 뺀 나머지 두 친구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정의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근데 이런 경험들이 아마 학창시절에 혹은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니들 혹시 어땠어요? 뭐 그 과거를 떠올렸을 때 민영이와 정의 수산나 뭐 존재감이 너무 없긴 하지만 나는 좀 어떤 유형에 가까웠다. 대부분 근데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민영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정의처럼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대부분 성적표에 연연하고 네. 수능도 현실에. 그렇지만 수시로 요즘에 학생들이 더 대학을 많이 가니까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행평가 이런 성적들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뭐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뭐 고과나 이런 거 평가를 받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있는 그 기준이라는 틀에 맞춰서 저만의 성적표를 항상 매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인풋이 얼만데 학자금 대출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아직 아웃풋이 이거밖에 안 되네. 났네, 그런 게 이제 비교가 되면서 저도 김민영과 같은 과가 되는 거죠. 어렸을 때도 그랬고 정말 벗어나려고 정의 같은 사람 되고 싶어서 되게 많이 노력하고. 저는 그래서 요가 수련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쉽게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엄청 민영이기도 하고 엄청 정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교를 반수를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반수를 하면 이름값이 더 좋은 대학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벌을 더 높이려고 반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반수를 해서 그 서열에서 더 아래에 있는 대학으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받고 싶은 교육, 내가 원하는 학교의 환경을 그 학교가 가지고 있었는데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그때 제가 반수해서 그 대학을 이제 입학하기로 결정이 나서 그 전적대학교 커뮤니티에서 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우리 학교에서 저런 데로 진짜? 반수해서 가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욕이 엄청 많이 신기하다. 올라왔었다고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러니까 아마 신입생들이 많았겠죠. 아직 그 서열 같은 게 되게 중요한 20살들이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도 그냥 내가 선택한 거 나에게 중요한 건 타인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바라봐주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내가 중요시하는 게 더 중요해. 내 실제 구체적인 일상이 더 중요해. 좀 이런 면도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학도 공부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는 학벌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로 평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쵸. 같아요. 그래서 너무 평가를 많이 받으면 이제 억하심정이 막 올라오면서
해명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양쪽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되게 대단하고 나를 알아줘, 나를 인정해줘, 나 이렇게 똑똑해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과 그거 별거 없잖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이 그런 거잖아요. 여튼 학벌이 가장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근면 성실함이라고 판단을 내리니까 그래서 학벌을 더 보게 되는 그냥 그거 외에는 나머지 너무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게 결국에는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적 특성이 학벌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민영이 같은 경우는 20살밖에 안 됐는데도 마치 어른처럼 막 정희한테 충고를 하잖아요. 너 그래가지고 모델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돌 자기소개 때 저는 나이가 좀 많지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자기 나이가 굉장히 많고 20살이라는 게 특히 자기가 목표하는 그 아이돌 시장에는 맞아. 10대 초반의 어린 애들이 맞아요, 너무 맞아. 많기 때문에 내가 이미 늦었다. 그런 그렇지.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살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데뷔하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끝났죠. 네네. 이미 끝났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우리 같이 이렇게 20살을 지나온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어리고 너무 기회가 많은 나이인데 또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 이미 결정돼 버렸어 내 삶이. 난 이미 끝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그 나이에는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게 되게 20살답잖아요. 맞아요. 불안이. 맞아. 그 불안이. 그래서 믿을 거라고 할아버지 재산밖에 없으니. 저는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 가부장적인 그 남자가 있는.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이 인상적인 얘기들을 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정희는 뭐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 뚜렷하게 뭘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라도 좀 해야 되나 해가지고 테니스장에 스스로 지원을 해서 뭐 보니까 무슨 사람 뽑는다는 그런 것도 공고도 안 내보낸 것 같던데 그쵸? 교차로 같은 거 본 거 아니었어요? 그랬구나. 오케이. 테니스장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거야. 잘 되지 않아서 해고를 당해요. 근데 해고 당하는 과정도 너무 웃겨. 잠깐 뒤 좀 돌아줄래? 나 그 사장님 진짜 연기자 아니라니까? 그러면 진짜 테니스장에서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 갑자기 민영이한테 뒤 좀 돌아봐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근데 지난번 도서랑 세계관이 연결되는 게 저는 책 보자마자 영화를 봤는데 뒤돌아라고 해서 그때 막 밥 먹을 때 뒤돌아서 밥 먹으라고 했잖아. 그런 생각이 건가? 나는 거예요. 뭐지? 그랬는데 얼굴을 보고서는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뒤통수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사장님이. 좀 어렵게 됐다. 나가달라. 이제 내 아들이 와서 알바를 대신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잘려요. 근데 잘리고 되게 신기하게 민영이한테 전화가 온 거야. 너 뭐해? 이렇게. 근데 잘렸다는 얘기는 못하는 거지. 차마. 얘가 무슨 말 할지 알겠으니까. 그래서 내일 올 수 있어? 그랬는데 내일 너무 좋은 거지 얘는. 마침 다 잘렸겠다. 뭐 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민영이의 초대에 이제 설레어 하면서 막 가방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요. 민영이가 살고 있는 원래는 친오빠가 살고 있던 투룸 빌라 투룸 빌라에 갑니다. 찾아갑니다. 근데 민영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희를 환대하지 않는 느낌이야. 왜 오라고 했어? 난 모르겠어 진짜. 진짜 왜 오라고 한 거야? 왜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가자마자 민영이는 자기 학점 나온 거에만 온통 그 학점이 잘 안 나온 거예요. 본인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런 약속을 받은 거지. 너 학점 잘 나와가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이제 편입을 하면은 이 집 주겠다. 그렇게. 근데 집이 좋지도 않아. 그렇게 좋지 않아. 나 보면서 저 집 괜찮나? 이제 그 생각했어.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꽂혀가지고 나 이제 서울에 살 집이 생긴다라는 그 생각 하나에 학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바꿔보고 싶은 민영이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서 정희는 서운함을 느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안 써줄 수 있지? 그렇게 서로 이제 약간의 감정이 미묘한 감정선이 오고 가는 그 과정들이 이 영화의 중반까지 쭉 펼쳐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다면 그걸 얘기해 주세요. 아마 보름님은 방금 얘기한 가족 사진이었을 것 같아. 그럼 여러 번 비추더라고요. 가족 사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가족 사진에 여자는 아무도 없고 할아버지, 아빠, 아들들 이렇게 찍은 남성 중심의 가족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민영이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가족 사진이 민영이가 가족들한테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좀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또 민영이 성적에 관심이 있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그렇게 남성 중심적인. 세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세면.
그래서 그런 집 안에서 이제 민영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성적을 받는 것 뿐이라서 씨 뿌린 성적을 어떻게든 뒤로 올리려고 이제 교수님들과 딜을 하는 거죠.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오르나요, 근데? 오를 때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필하면. 전 한 번도 그런 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그거였어. 나도 가족 사진을 볼 때 처음에는 그냥 그러니까 흘낏 봐가지고 아 그냥 어딘가 엄마가 있나 보다 이러고 봤는데 두 번째 보니까 와 이거 완전 남탕인 거야 사진 안에. 그래서 와 진짜 요즘에도 이런 가부장적인 구조에 어떤 분위기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영의 그 인정 욕구와 그 평범한 자신에 대한 답답함이 되게 느껴지는 그게 어디서 기원했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그 집에서 맞아요. 어떤 취급을 얘가 받았을까, 왜 그렇게 자기를 증명하는 게 중요할까가 되게 알게 되는.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학과도 뭐 간호대? 아니었어요? 생물학과? 생물학과였던 것 같아요. 전 네. 널싱이라고 봤던 것 같아서. 그게 오빠. 오빠. 오빠과. 그리고 둘이 이제 징징대다가 정의가 내가 투명인간이야? 징징대다 보드게임 같은 거를 시작을 하죠. 근데 정희에게는 민영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지 않았고 맞아요. 고등학교 연장선상에서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들, 대학을 가지 않기로 한 선택들, 그리고 내가 했던 특이한 행동들, 막 수경 쓰고 비 오는 날 막 자전거 타고 가거나 이런 행동들을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민영밖에 없고 새로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새로 사람을 만나서 나를 설득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민영이 싫어도 어떻게 민영이 아무리 싸가지 없이 굴어도 친구가 없으니까. 다른 선택지가 정희에게 있었을까? 그리고 전 그것도 너무 재밌었던 게 들기도 해. 도시가 청주잖아요. 청주 출신. 청주가 되게 노잼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청주로 한 거. 근데 그 설정도 되게 같더라고요.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서울에서 서로 만난 친구 관계가 아니라 청주라는 소도시에서 관계를 맺었던 것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설정이 아니었나. 지역이 엄청 중요한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데리고 청주로 놀러 왔는데 별로 할 게 없어가지고. 그 느리잖아. 그리고 도시가. 맞아. 청주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나는 참 민영이가 되게 얄미웠어. 되게 얄밉죠. 얄미웠고 정희가 되게 짠했어. 나는 정희한테 자꾸 이입해서 내가 저 옆에 있다면 같이 놀아주고 싶다. 좋은 데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싶다. 이럴 정도로.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 이 영화 보면서 소공녀라는 영화도 되게 많이 떠올랐거든요. 네. 근데 소공녀의 주인공도 보면은 예전의 추억들을 생각해서 일방적으로 사실 찾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찾아가는 거라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불청객이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민영으로 대입을 해서 봤을 때 민영이 입장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물론 놀러 오라고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옛날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정의가 반갑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닥친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민영이 되게 너무 안쓰러운 캐릭터였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거를 정의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직면하지 않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한국인을 욕하거나 그러네요. 정의에게 충고를 하는 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진짜 들여다보기보단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투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그게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딱 일기장에만 쓰는 근데 일기장에도 심지어 되게 솔직하게 적지 않아. 일기장에도 약간 회피적으로 적어. 그래서 뭔가 너무 외롭겠다. 너무 외로운데 자존심은 엄청 세. 그리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도 않아. 계속 정의를 답답해만 해. 안쓰럽다. 그런 생각. 그래요. 언니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도 민영이를 조금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해볼게요. 하지만 나 진짜 서운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 아니 정희가 씻고 있었잖아. 샤워실에 샤워를 하고 있었잖아. 머리를 감고 있었잖아. 근데 말도 안 하고 대구로 가버리는 거예요. 맞아. 나 그거 너무 서운했어. 나 그거 너무 서운했어. 그러니까 정희는 나와 보니까 얘가 없는 거야. 없는 데다가 뭐 쪽지 하나 남겨놨나? 너한테 말하기가 무서워서 나 그냥 쪽지 남겨놓고 뭐야 나 너무 서운해. 나 같으면 되게 빡쳐서 짐 싸서 바로 갈 것 같은데 그냥 남아있어. 그 집에 남아가지고 그 오빠가 쓰던 책상 이제는 민영이가 쓰고 있는 책상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연히
민영이의 일기장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 있었죠, 민영이에겐? 민영이가 아이돌을 꿈꿔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걸 정희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기가 아이돌이 되기에 너무 나이가 늦었고 계속 춤이나 노래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서 이제 꿈을 접어야 되는 그런 좌절감을 되게 느끼고 있는 시기라는 걸 알았죠. 아마 그래서 성적에 더 집착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의 길이 닫히고 이제 나한테 남은 선택지는 빨리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편입하는 것만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택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민영이 조급해하고 다른 거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지를 좀 알게 되는 장면인데 저는 이게 되게 좋으면서도 약간 슬펐던 게 그럼 정의는 누가 이해해 줄까? 민영은 이렇게까지 싸가지 없이 해도 이해를 받는데 이 정의의 불안함과 뭐 조급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 같은 거는 누가 알아줄까? 왜 민영만 이해받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서운하죠. 했어요. 그래요. 피니스의 왕자가 알아줄 뻔했는데 아빠가 잘리는 바람에 아빠한테 그러잖아요. 아빠 내가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어? 대사가 진짜 너무 주옥 같아.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서 정희는 민영이를 완전히 이제 이해하게 된 걸까요? 완전히까지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뒷불을 주죠. 완전히 이해했으면 뒤 좋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너무 웃기네. 성적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희가 이제 민영이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민영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성적도 그렇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정희한테 얘기를 왜 못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알게 되고 심지어 고등학교 시절에 민영이가 자기에게 느꼈던 서운함도 일기장에 적혀 맞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민영이도 5년 중에 정희가 좀 부러운 면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둘이 같이 그런 장면이 있었죠. 뭐 비가 오는 날 자전거를 타고 비를 맞으면서 가면 물놀이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어떻게 정희는 저렇게 말하는 대로 행동할까. 저런 상상력, 저런 기발한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 나는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다가 민영이가 넘어진 거지. 그래서 다리를 다쳤어. 맞아요. 근데 정희가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정희의 기억과 민영이의 기억이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희는 민영이가 뭔가 바뀐 것 같다, 달라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고 민영이는 쟤는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각자의 기억이 다른데 이제 여기에서 민영이가 어떤 감정을 나에게 품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도 일기장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오프닝 시퀀스에서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둘이 그 기숙사였나요? 거기 앉아서 맞네. 밤 새려고 맞네. 그러면서 이제 불 끄고 누웠을 때 그 장면이 오버랩돼서 다시 한번 네. 저는 그때 첫 장면 보면서 둘이 왜 이렇게 말을 안 하지? 왜 어색하지?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뒷부분에서 맞아요. 드러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희가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민영이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은 성적표를 매겨요. 혹시 성적표의 내용을 작가님 기억하십니까? 성적표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그 민영이한테 평가했던 것 중에 나를 밖에서가 아닌 안에서 봐주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엄청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영이 아무리 나한테 이렇게 굴어도 결국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의 맞아요. 선택을 믿어주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있었던 그러니까 것 이런 같아요. 따뜻함이 정희에게. 마지막에 남지만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쵸. 김민영의 성적표라고 해서 편지 같은 거를 남기는데 경제력 A+, 집이 넓고 교통의 중심지, 패션과 감각 A, 꾸미는 데 관심이 많고 옷을 잘 입음, 겨울 멋쟁이는 얼어 죽고 여름 멋쟁이는 더워 죽는다. 사회성 B+. 이것도 굉장히 후한 점수 아니에요? 처음 보는 사람과 말을 매우 잘하는 듯 보여 사회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말이 없어짐. 이건 좀 흥미로운 지점이야. 맞아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없어질까? 근데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제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기 얘기를 안 하게 되나? 안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제가 낯을 가리거든요. 근데 그 낯 가린다는 걸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말을 좀 많이 하는. 근데 편해지니까 네. 말을 일부러 많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더 노력해주세요. 근데 그 민영도 또 옆집 언니한테는 엄청 맞아. 잘해준 게 드러나잖아요.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그 사회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장면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옆집에서 갑자기 뭘 도움을 맞아, 받았다고 맞아. 했다. 맞아. 도움을 받아서 같이 치킨 먹으려고 했는데 없네요 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 보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옆집 사람한테는 그런 느낌 받는 거지. 인간관계 D.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름. 자신만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노력함. 베품 C-. 어제 너의 행동이 믿기지 않아 D를 주고 싶지만 평소 나라면 절대 못할 것 같은 일들을 남들에게 가끔 해주기 때문에 베품의 길로 나아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마음과 행동 A. 내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얘기를 들어줌. 밖이 아니라 안에서 나를 봐주고 있다는 느낌.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을 때가 있어. 한국인의 삶 F. 너가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생각나. 남의 눈치를 보고 안정된 삶을 쫓는 사람들? 바쁜 일상, 좁은 인맥, 가식과 형식, 알 수 없는 불안. 근데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았어. 그게 메시지죠 거의 뭐. 그래서 말인데 넌 한국인이 아니라 혼혈이었으면 해. 그런 의미에서 F를 줄게. 아니 이런 친구가 어딨어요? 정희야 어딨니? 나도 좀 먹여줄래? 나 좀 평가해 줄래? 나 정희가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전 너무 정희가 좋아. 너무 좋았고요. 되게 근데 그 성적표가 물론 D가 있긴 하지만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근데 저는 좀 묘했던 게 민영이가 막 웃거나 그러니까 미소 짓거나 약간 설레는 표정을 짓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보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저는 뜨끔했을 것 같았는데 왜냐면 시종 일관 민영이는 정의를 되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얘한테는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 내가 유일하게 내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친구였는데 정의가 사실은 다 보고 있었죠. 자기의 행동이 괜찮아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완전히 메타인지 하는 친구였고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나의 사회성과 이런 거를 언어화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깜짝 놀라고 뜨끔하고 찔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민영의 캐릭터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넘어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들고 다시 봤을 때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정이 진짜 귀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고 다 아는데 그러니까. 민영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자기의 불안을 투사한 거라는 걸 다 아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말해? 라고 따지지 않고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 자기 확신을 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정의는.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고 나 혼자 아니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맞아, 그 정도의 자기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야 사실은. 너무 매력적인 인물이야 진짜. 너무 매력적이죠. 저는 그거 보고 민영이 아무 생각을 안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심각하게 보지도 않고 얘는 또 이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기적으로 남편한테 지랄하는 와이프처럼 또 지랄이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는 특이한 짓을 또 했네 하고 약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건 남잖아요. 그리니까 버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훗날 보고 깨닫는 게 있지 않을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다. 어떻게 보면 막 보통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뭐 그랬구나. 갑자기 전화기 들어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날 이렇게 보고 있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몇 년 뒤에 보면 이제 내가 그랬지. 정희가 그랬지. 그 민영이가 정희가 자기 일기를 본 줄 모르잖아요. 본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막 이런 상상도 했었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거를 본 거를 알았다면 민영이도 약간 당황스러워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영화에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희가 중간중간 그런 얘기해요. 민영이한테도 나 그림 그리고 싶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이름으로 하나 더 낼래. 그러죠. 그래 청주에서 뭐 시에서 하는 공모전 있는데 거기에 그림 출품할 거거든. 근데 네 이름으로 하나 내도 돼? 그래서 2개 내면은 확률이 그만큼 올라가잖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민영이가 쿨하게. 그래서 실제로 정희가 청주로 돌아와서 그림을 출품을 했나 봐요.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당선이 돼서 당선된 작품들이 이렇게 공원 같은 데 전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정희, 김민영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당선이 됐구나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림이
중간중간 화면으로 잡혔던 게 어떤 좀 되게 외진 산속 같은 데에서 뭘 캐는 거였죠? 한 여자가 식물? 약초 약초에 같은? 박사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저는 저게 정인가 했는데 화면이 클로즈업 되면서 그게 민영이었던 거예요. 화면을 쓱 돌아보는 얼굴이 민영이었고 그 쓱 돌아보게 되는 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서 누군가가 여기로 오고 있는 건가 하고 돌아보게 되는데 아닌가 하고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하면서 영상이 딱 끝이 나거든요. 영화가. 이게 과연 감독은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민영 외롭다. 너 그렇게 살면 외롭다. 되게 심플하다. 외롭다. 되게 심플해. 민영아 정신 차려. 인간관계 D. 저는 그 장면이 저는 또 슬펐는데 저 되게 많이 슬퍼하네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되게 자주 슬퍼하는구나. 민영의 외로움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희가 뭔 얘기를 했지? 뭔 얘기하니까 넌 네 얘기만 하잖아. 또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되게 황당하게 그 당시에는 들리는데 결국 민영도 누가 여기 와 있지 않을까? 누군가가 진짜 나를 찾아왔나? 하고 뒤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알아줄 사람을 너무너무 간절히 찾고 있고 근데 그 간절함을 찾는 방식이 진짜 얄밉고 싸가지 없게 찾는 거죠. 그 불안을 표출하고 드러내는 방식 자체가 진짜 자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하게 남을 욕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드러나는 사람. 근데 사실 얼마나 외로울까? 그렇게 겹겹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어리니까 서투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민영이한테 던지는 메시지네 이건. 그쵸. 대부분이 민영이 아닐까요? 관객들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하긴 정의보다는 민영이과가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20살 막 이때라면 더더욱 맞아요. 얼마나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가 대학만 가면 하면서 밀어둔 게 되게 많잖아요. 이제 20살이 되면 나의 판을 펼쳐야 돼. 내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나를 입증해서 뭐 하나라도 두각을 드러내거나 동기들 사이에서 눈에 띄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불안이 있죠, 민영에게. 맞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성적표에 진짜 미쳐있는 그런 많은 민영이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네요. 네, 내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뭘까? 내가 스쳐 지나가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성적표에 미쳐있는 수많은 민영이들을 위한 교과서 같은 영화다. 저는 영원히 같은 세계에 있을 줄 알았던 둘이 서로를 통해 자기를 다시 발견하는 이야기 같아요. 영원히 같을 줄 알았지. 고등학교 때처럼 그치. 같은 세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지. 너무 달라져 버렸어. 너무 달라져 버렸어. 너무 달라져 버렸어. 저는 아까 그 영화 평 찾아보다가 문보영 작가가 쓴 일기시대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도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일기는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선한 면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의 일기를 읽으면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게 이 영화 보면서 글귀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 저는 정희양 저의 성적표도 부탁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나를 잘 알아보고 이런 성적을 매길 수 있는 친구라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소중해. 미영이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이런 친구 돼. 다시는 없어. 민영아, 사람 보는 눈을 키워라. 혼자 진짜. 약촉하면서 사람 기다리고 싶니? 언니들이 얘기해 주는 거야. 새겨들어. 와, 오늘 지난주 이번 주 2주 동안 너무 즐거운 수다를 떨었는데 작가님 어떠십니까? 저희 부진의 살롱과 함께한 시간. 너무 재밌네요. 역시 같이 제가 좋아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듣는 것도 너무 재밌고 아까 그 조피디님께서 막 매체로 비교하면서 네네네네.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재밌고 관점이 다르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진짜 즐겁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아니 언제 한번 또 그러게요. 모실 수 있으면은 진짜 좋습니다. 작가님한테 우리 덕담 한마디 이렇게 좀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다음 책 너무 기다리는데? 힘줘 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샷 뒤에 여자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네. 역작을 가지고 꼭 저는 아직도 그 책의 마지막 그 챕터에 나왔던 그 사례가 아직도 기억이 나서 보아의 사례. 네, 저는 그 이후에도 그 사례를 생각하며 화이팅하고 있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보아님 듣고 계신가요? 아, 꼭 들어주세요. 진짜.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김지호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강화길 작가님의 화이트호스와 함께 찾아올 예정이니까 책 꼭 읽어보시고 저희 방송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